바로 이겁니다. 병? 뭘까요 이게? 자, 바로 홍범도가요 이 유리병을 백발백중으로 맞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홍범도가 맞힌 유리병의 각도였어요. 각도? 네, 보시죠. 땅! 총알이 병의 주둥이로 들어가서 바닥을 꿰뚫었다. 그러니까 홍범도는 바로 이 눕힌 병의 입구를 조준해가지고 총알이 벽의 바닥을 통과하도록 맞힌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불가능 아닌가? 불가능 아니에요? 과장될 수는 있는데 다만 홍범도가 그만큼 사격술이 좋았다라는 것이 전해지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동전 올려놓고 툭 던지면 사격을 탁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맞췄다는 일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 진짜로 사격을 잘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닐까. 사격으로는 아마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런 설이 남아있는 느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수들은요 이렇게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이 홍범도와 조를 이루어서 사냥에 나가고 싶어 했겠죠. 자, 그리고 얼마 후요 홍범도는요 이 포수들의 대장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홍범도는요 북천군 일대의 대표 사냥꾼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냥꾼으로 인정받게 된 이 홍범도는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었죠. 자, 늘 생계를 걱정했던 이 홍범도 이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뭐 안정이죠. 안정. 그렇죠. 평화롭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홍범도의 평온했던 일상에 또다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호랑이를 때려잡던 홍범도가 더 이상 사냥꾼이란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 시작은요,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정민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입니다. (1907년) 일제가요 우리의 왕이었던, 근데 당시 황제였죠. 네. 이 황제였던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일본군과 싸우겠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미의병과 홍범도 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의병이 일어나자 일본은요 조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총, 네, 이 총을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무기들 총.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을 만들죠. 바로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 그러니까 조선 민간인들이 지닌 그 무기와 탄약을 정부와 관하에서 압수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는 법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홍범도 직업 뭐라 그랬어요? 사냥꾼. 사냥꾼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총. 그렇죠. 네. 아니, 그를 먹여 살리던 이 총을 압수당하면 생계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 그러면은 홍범도가 정말 그냥 순수히 총을 내줬어요? 이때 홍범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을 빼앗겨 굶어 죽느니 놈들과 싸웁시다. 가만히 있다간 총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총을 빼앗으려는 이 북천군 일대의 일본 군들을 때려잡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홍범도는요
동료 포수들을 설득합니다.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이름하여 산포수 의병부대. 와. 자, 이제 호랑이에게 겨누던 총구를 바로 일본군에게 돌린 겁니다. 교수님, 그 홍범도가 직접 나서서 싸울 정도로 뭔가 일본의 압박이 좀 심했나요? 농민한테서 땅 뺏는 거나 삽이나 곡괭이 뺏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먹고 사는 문제인데 내 가족의 생계를 챙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본이 홍범도에게는 적인 거죠. 그래서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게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걸로 나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모였던 70여 명의 산포수 의병부대. 홍범도는요, 이들을 이끌고 11월 중순 이곳으로 향합니다. 어디로? 자, 함경남도 북천군 근처에 있는 높이 약 1335m의 험준한 고개 후치령이었습니다. 후치령은요, 북천군에서 이 내륙으로 향하는 교통상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길목이었거든요. 네, 홍범도는요, 이곳에서 일본군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11월 22일 오후 4시 총소리가 산을 울립니다. 그리고 일본군 2명과 순사 1명이 쓰러지게 되죠.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후치령에 매복해 있던 홍범도 의병부대가 지나가는 일본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던 겁니다. 오. 자, 홍범도는 적을 기습적으로 소탕하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던 겁니다. 결국 의병부대의 그 공격에 일본군은요, 이제 모두 사살된 겁니다. 일본군이 갑자기 이거 후치령을 벗어나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화력은 일본군이 월등했는데요. 산악 지형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던 홍범도의 이 산포수 의병부대를 그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후치령에서 일본군을 몰아낸 홍범도 의병부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오. 그리고 홍범도 의병부대는요, 함경도 지역을 막 종횡무진하면서 1년여 동안 연전 연승의 신화를 써내려갑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홍범도의 전적은 60전 60승. 다 이겼어요? 일본군은요, 홍범도를 두려워하면서요, 이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르는 홍범도. 나르는 것도 자,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면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마구 가했던 이 홍범도를 두려워하면서 붙였던 별명이었습니다. 의병부대 대장 홍범도가 이 일본에 맞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이때 홍범도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이고야. 왜냐면 일제가 홍범도의 아내와 2 아들을 납치한 겁니다. 아유. 심지어 일제는요, 홍범도의 아내에게 홍범도를 회유할 편지를 쓰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이 회유의 편지를 쓰지 않으면 너 본인과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 시체로 어육을 만들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합니다. 자, 이 잔혹한 일본군에게 과연 홍범도의 아내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써야죠. 아들 저 생각해서. 애들도 있고 하니.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홍범도의 부인은 완강히 거부하며 버팁니다. 자, 버티면 버틸수록 일제는 이 아내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심하게 협박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고문하고. 맞습니다. 결국 홍범도 아내는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둡니다. 아우, 애기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홍범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또 생깁니다. 일제가요, 이번에는요, 큰아들 홍양순을 내세워서 아버지에게 투항을 권하는 편지를 갖고 가게 한 겁니다. 일제 협박에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순 청원 편지를 가지고 온 아들에게 홍범도가 보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라면은 네. 그냥 펑펑 울면서 안아주면서 내가 갈게. 둘째 동생 데리고 올 테니까 잘 키워놔라. 네, 너희들하고 살아라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일반적인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오답입니다. 아, 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을 보시면 상상도 못한 답입니다. 아들이 왔는데 의병대장 홍범도 이런 액션. 정답. 정답 정하다. 이건 너무 제가 싫어요. 설마. 아들의 총을 쐈어요? 에이 잠깐만. 진짜로? 설마. 조나단 정답.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아들 홍양순이 편지를 가져오자 홍범도는 분노에 차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놈아, 내가 이전까지는 내 자식이었지만 일본 감옥에 갇혀 있더니 그놈들 말 듣고 나에게 해를 주려고 왔구나. 너부터 쏴주겠다. 부탁. 그런데 이때 아들 홍양순의 귓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요, 홍범도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죽이려고 했으면 그럼요. 죽였겠죠.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이 아버지 홍범도가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결국 홍양수는요,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홍범도와 함께 항일 무장투쟁에 동참합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양수는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아들 홍양순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연달아서 아내와 아들을 일제의 손에 잃어버린 거죠. 홍범도가 자신의 조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렇게 당시 러시아 제국 땅이었던 연해주로 향했던 홍범도. 자, 그런데 이곳 연해주에서도 의병 활동을 재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그 일본과의 그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이 맞서 싸우려고 했던 그 항일 무장 세력들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1910년 조선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겠죠. 뭘까요? 1910년 경수국시. 그렇죠, 경수국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겁니다. 자, 이러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러시아에서 의병 활동도 여의치 않고 아 이제 근데 갈 데가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죠? 사냥꾼 출신의 홍범도 호랑이를 사냥하던 그때처럼요. 몸을 낮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1919년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 홍범도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1919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3.1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3.1운동.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전국적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삼일운동 딱 떠오르는 그 소리. 대한독립 만세! 이런 저항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국경을 넘어 연해주와 만주까지 일제에 맞서 무장 투쟁을 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선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바로 이 글이 선포됩니다. 당당한 독립군으로 몸을 포연 탄호 중에 던져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며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 만대에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총포의 연기와 비오듯 하는 탄알 속에 몸을 던져서 민족과 자손에게 무엇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독립군 대장. 대장 홍범도. 맞습니다. 1919년 만세운동 이후 이 모여든 의병을 홍범도가 군대 조직으로 재편해서 대한독립군이란 독립군 조직의 대장이 된 겁니다. 이때 홍범도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군요. 그렇죠. 쉰이 넘은 나이에 연해주 땅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가 된 겁니다. 10여 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홍범도는요,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위해서 300여 명의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이 간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자, 그런데 왜 하필 북간도였을까요? 바로 뭔가 위니까. 바로 위니까. 그 이후 당시 이 북간도에는요, 조선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이 북간도에는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홍범도는요,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홍범도는 바로 통일된 그 하나의 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북간도 지역 내 독립운동단체들의 그 연합을 위해 노력했고요. 결국요, 6개 독립운동단체의 주요 관부들과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